안녕하세요. 임대표의 부동산 이야기의 임유진입니다. 오늘은요,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요새 규제 지역의 아파트나 주택들이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이제 오피스텔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오피스텔 투자 누가 또 왜 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가 몰려있는 곳은요, 바로 이 주택, 신규 취득 주택에 특히나 규제 지역에 있는 신규 취득 주택에 규제들이 몰려 있습니다. 뭐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요,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규제 지역 내 취득 주택인 경우, 9억 이상은 또 LTV를 계산해서 대출이 나오고요, 15억 이상은 아예 나오지가 않는 그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부자가 아니신 분들은 주택을 취득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투자자들이 지금 몰리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대출 규제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가 없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들이, 미분양 물량들이 싹 빠졌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쪽과 아니면 서울 유지, 역세권이나 수요층이 많은 곳에 새로 짓고 있는 신축 오피스텔이나 혹은 기존 오피스텔 중에서 똘똘하게 공실이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오피스텔에 투자자들의 눈길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강남에 이제 사무실이 오피스텔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파트나 고가의 주택에 대한 문의는 거의 없고요. 요새는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문의나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본다고 했는데요. 기존에 오피스텔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보통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 안 오른다, 그냥 분양가 정도로 팔아도 좋은 거다, 선방한 거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오피스텔은 소형 오피스텔, 임차가 잘 되는 원룸형 오피스텔을 투자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이런 지역도 많죠. 오피스텔 분양가 이하로 판매가 되거나 오르지 않는 지역, 그리고 원룸형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들 많은데요. 지금 현재는 투자자들이 이제 눈길을 오피스텔에 돌리는 이유가 주택의 대체제로 실제로 입차를 하시는 임차인들이나 소유를 하시는 분들도,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사시기에는 대출도 안 나오고 금액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 주거로 사용할 만한 오피스텔을 이제 투자하시고 본인 실거주를 하시고 혹은 임차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표에서 보면요, 강남역 주변에 오피스텔 굉장히 많잖아요.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오피스텔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떨어진 오피스텔도 꽤 있죠. 근데 인기가 많고 지하철하고 가깝고 또 시설이 잘 돼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현재 이 표에 있는 오피스텔도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인데요, 5년차 된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실제 분양가보다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조금씩 가감은 있지만 오르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 분양가 대비 7천만 원 이상 실거래가 실제 거래된 케이스도 있고요. 물건 자체가 찾는 분들은 많은데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이 공실도 없고 하니까 매도를 안 해놓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도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지역도 꽤 있습니다. 또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신축급 오피스텔입니다. 분양 당시나 아니면은 입주 당시에는 물론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낮게 형성이 됐을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기본 금액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실 없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오피스텔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금액 자체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소형 오피스텔 위주로 많이 투자했던 예전 방식과 달리요, 요새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택의 대체제로 오피스텔이 바뀌고 있는 이 틈새 시장에서 투룸
혹은 원룸 원것이 이렇게 사이즈가 좀 큰 신축급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고요. 투자자들도 눈을 돌리고 있고, 그리고 분양도 그런 오피스텔 위주로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오피스텔의 경우는요, 지금 분양했는데 완판이 된 오피스텔입니다. 지하철, 강남 근처의 지하철역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로요. 투룸 같은 경우 구조 지금 동영상에 보시다시피 거의 아파트형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오피스텔이라고 말씀 안 드리면 이게 아파트인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인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투룸 구조가 판상형 구조로 뭐 주방도 그렇고 방 쪽에 드레스룸 그리고 화장실도 2개, 뭐 다용도실까지 갖춘 그런 아파트 형태의 구조를 띄고 있고요. 금액은 당연히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자체가 10억이 좀 넘었는데도 바로 그냥 완판이 됐던 오피스텔입니다. 수요층들은요, 뭐 신혼부부도 있고요. 또 강남 같은 경우는 싱글족들 중에서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좀 편리하게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거주할 아파트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오피스텔을 실제 거주용으로 사서 본인들이 사용하신 후에 뭐 임차도 맞출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입주한 성능역 근처의 오피스텔입니다. 여기도 투룸 원거실, 투 화장실의 구조이고요. 여기도 오피스텔인데 20평이 넘는 실평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싱글족들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신혼부부들이나 2명 정도 혹은 1명 정도의 그 주택 대체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구조는 아까 보셨던 그 판상형 구조처럼 이렇게 거실을 기준으로 양쪽에 방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방이 쪼르륵 이제 거실 방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10억 이상의 금액을 분양가를 10억 이상이지만 그래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임차도 잘 되고 있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제가 이런 오피스텔을 보여드리는 이유 자체가요. 이제는 오피스텔의 소형 투자, 소형, 뭐 원룸형, 뭐 6평, 7평, 8평 이런 소형 투자보다는 이렇게 뭐 중대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파트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금액은 당연히 높지만 또 오를 수 있는 폭도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분양하는 단계에서도 고급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뭐 컨시어지 서비스부터 발레 서비스까지 되는 오피스텔이 분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굳이 강남권이 아니더라도 뭐 송파 쪽 이런 쪽에서도 그런 오피스텔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도 그런 오피스텔에 많이 진행을 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요. 현재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예전과 달리 가격 상승이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물론 위치나 지역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겠지만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주택을 대체할 중대형 평형들이 인기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가장 큰 오피스텔 투자의 메리트는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룸의 경우 10억이 넘는 분양까지만 10억 다 필요하신 게 아니고요. 계약 단계에서는 10% 중도금 대출이 일으켜지고 입주 단계에서 나머지 잔금 대출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오피스텔 투자자들이 오피스텔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피스텔을 투자해 보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기존 오피스텔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양 오피스텔과 기존 오피스텔의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게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이러이러한 장점, 단점이 있고 기존 오피스텔도 이런 걸 포인트를 봐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춰서 자금력에 맞춰서 한번 분양 오피스텔을 투자를 할까, 기존 오피스텔을 투자할까를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분양 오피스텔의 장점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분양 오피스텔은요, 초기 투자 비용이 적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오피스텔 분양가가 예를 들어 3억이다. 그러면요, 3억을 초창기에 다 입금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10%
그럼 3천만 원이겠죠? 3천만 원을 입금하면 이제 분양계약서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써 있는 요것처럼요. 중도금 대출이 보통 무이자로 많이 나옵니다. 요새는 1금융권보다는 뭐 캐피탈사나 저축은행권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어레인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어차피 시행사 쪽에서 이자는 납부를 하기 때문에 3억짜리면 3천만 원을 투자하고 이제 준공 때까지는 투자 비용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초기에 돈이 묶이는 폭이 좀 적겠죠. 그리고 나중에 잔금 때는 이제 전세나 월세를 본인 사정에 맞춰서 대출을 받지 않으시려면 전세, 그리고 뭐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혹은 반전세나 이런 걸로 조절해서 임차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본인의 가지고 있는 주택 수나 상황에 따라서 일반 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보통 분양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시면요.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되니까요. 계약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이제 계약금부터 중도금, 때마다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그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임 사업자를 선호하시는 경우도 계시고요. 혹은 나중에 이제 입주 단계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낼 경우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꽤 크니까 좀 주택임대 사업자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세요. 상황에 맞춰서 내가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고, 물론 본인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유연하게 가는 게 이제 분양 오피스텔의 장점이고요.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분양 오피스텔의 단점은요, 모델하우스는 너무 멋져요. 뭐 당연히 예쁘게 꾸며놓고 또 이제 계약을 하려고 뭐 DP라고 하죠. 디스플레이도 예쁘게 해놓고 하면 그대로 지어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나 완공의 모습을 확인을 못한다는 것이 바로 큰 단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임대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게 또 들어오거나 또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 때문에 임대가 잘 될 줄 알았더니 뚜껑을 열어보니 공실이 너무 많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양 가격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분양돼서 입주하고 이제 임차를 하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전 땅값은 지금보다 낮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좀 낮은 편이었는데, 현재는 뭐 서울시내 어디든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꽤 높게 형성이 돼 있다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이제 수익형 상품으로 월세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분양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준공 때까지는 바로바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수익 창출이 좀 어렵다는 부분, 이 부분이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런 기존 오피스텔을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들, 제가 생각하는 기존 오피스텔의 장점은요, 기존에 이제 오피스텔이 뭐 임차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층 파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실이 없다라고 소문이 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인기가 많겠죠. 이런 것들은 바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요. 월세를 받고 있는 거를 전 이제 소유주가 월세 받고 있는 거를 매매하면서 바로 내 월세로 전환시킬 수 있고, 혹은 또 내가 갭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받지 않고 하려면 또 전세를 끼고 있는 걸 살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춰서 전세나 월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 바로 받아서 포괄 양수도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지어졌고 임차가 되어 있거나 사용을 하고 있는 호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뷰나 내부 호실 또 외관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또 단점이 있겠죠. 기존 오피스텔의 단점은 이 세제 혜택이 그 분양 오피스텔에 비해서는 약하고 없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일반 임대사업자에 말씀드렸죠.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분양 받으시고 그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부가세,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이제 환급이 돼서 들어오는데요. 기존 오피스텔을 사시면 이 부가세 환급 부분을 포괄 양수도로 했을 경우는 다시 토해내지는 않지만 부가세 환급은 나한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가세 포괄 양수도가 아닌
그런 이제 매매를 할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을 별도로 하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지만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뭐 포괄양수도로 하건 새로 냈던 거 내기도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를 포괄양수도로 하거나 새로 등록을 한다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계신데요. 취득세 감면 혜택은요. 처음에 이전 등기를 받는 그분한테만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오피스텔을 살 경우 취득세를 전액을 내셔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오피스텔 취득세 꽤 비쌉니다. 4.6%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필요 경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기존 오피스텔을 매입하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월세로 주로 주기 때문에 조금 오래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5년 이상, 3년 이상 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인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빌트인 제품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들, 특히 도배나 바닥 같은 경우가 이제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이제 수리를 해주거나 또 이제 그렇게 교체를 해줘야 되는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도 생각하셔서 내가 월세를 받는 게 전체 오로지 나의 수익이 아니라 이런 감가상각비를 빼고 수익이 발생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분양 바로 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오피스텔이라 이런 부분들이 한 3년차 이내까지는 크지 않고 또 요새는 AS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분양 오피스텔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고 공실이 없는 오피스텔을 선택하잖아요. 따라서 그런 오피스텔은 매물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팔 이유가 별로 없으시니까 월세 잘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격 조율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걸 찍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좀 개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인기 없는 오피스텔은 원하시는 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투자하려는 오피스텔은 공실도 없고 금액도 오르는 또 똘똘한 효자 오피스텔을 고르기 때문에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갖고 계신 분들이 물건을 많이 내놓지는 않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적다는 것도 단점이고요. 기존에 사업자를 어떤 걸 하고 계셨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나는 인수인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사업자를 갖고 올 수가 없고 그분이 주택임대사업자였으면 주택임대사업자를 포괄양수도로 갖고 오거나 나머지 기간을 맞추거나 일반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이제 일반임대사 폐업을 하지 않아야 또 부가세 환급 받은 것을 다시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괄양수도하는 이런 형태의 매매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분양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은 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자 내야 한다는데 혹은 내가 실거주하면 사업자를 안 내도 되겠지만 어떻게 사업자를 내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요거는 어떤 게 유리하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수나 분양받으려는 오피스텔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르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를 결정할 때 보통 사업자는 두 가지죠. 주택임대사업자나 일반임대사업자. 혹은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시려면 사업자를 안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반임대사업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죠. 사무실이나 이런 거를 쓰실 분들을 임차를 해야 되는 사업자가 일반임대사업자고요. 장점은 주택수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이거는 상가나 사무실 하나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택에 많더라도 중과세 이런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주거로 임차를 드리면 안 되고요. 사무실로 임차를 드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요, 주거로 사용하실 분들을 임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입신고도 되는 호실이고, 그리고 취득세 감면도 받고 이런 또 장점이 있는 반면에 주택수의 카운트가 되고요. 또 기저지역 내 내가 얼마나 주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양도세나 종부세 이럴 때 이제 재산세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이제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한 4가지로 고민을 해보시고 4가지 포인트를 보시고 고민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 초과,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나오는 거. 아까 제가 사면에 보여드렸던 뭐 20평 이상 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취득록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피스텔인 경우는 일반 임대사업자나 뭐 사업자를 안 내시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하실 경우는 혹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도 취득록세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규제지역 내 몇 채냐, 거기에 따라서 주택 카운트가 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아예 일반 임대사업자로 사무실 용도로 빌려줘서 주택 카운트에 아예 빼는 게 유리한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오피스텔이 지어지면 저층, 뭐 2층, 3층, 뭐 4층, 5층 이하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사무실 용도로도 많이 임차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부동산 사무실이 오피스텔 2층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층인 경우에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고층인 경우는 임대를 보통 임차를 주택으로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론 100%는 아니지만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포인트는 인근의 임차 수요층이 주택으로 많이 임차를 하는가, 혹은 사무실 용도로도 많이 임차를 하는가겠죠. 뭐 네일샵이나 소호사무실이나 저처럼 부동산이나 이런 임차 수요가 좀 많다면 일반 임대사업자도 꽤 괜찮은 선택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동네는 다 주택으로만 임차를 한다. 그러면 일반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그쵸, 임차인을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신 후에 사업자 등록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은요,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뭐 기존 오피스텔, 분양 오피스텔. 오피스텔 투자는 신중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출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택의 대체제로 좀 중대형 평형의 오피스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해볼 만한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젊은 층, 뭐 20, 30대, 뭐 40대 층들도 좀 접근하기 쉬운 투자가 아마 오피스텔 투자가 아닌가 해요. 따라서 뭐 무작정 다른 사람이 한다고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오피스텔 투자 역세권에 괜찮은 투자처가 있다면 뭐 상의를 해보셔서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 관심 많으신데 내가 처음 해봐서 어떤 걸 투자할지 모르겠다, 혹은 어떻게 사업자를 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한번 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자, 임대표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요,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저희 임대표의 부동산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또 이런 투자 정보, 이런 것들을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맞춰주시면요,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